검붉은 액체가 담긴 백자 사발 위로 희뿌연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는데 그 형상이 마치 갤리를 튼 독사처럼 기괴하여 보는 이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코끝을 찌르는 냄새는 일반적인 한약재의 구수한 향이라기보다는 어딘가 비릿하고 역겨운 쇠냄새가 섞여 있어 서련은 저도 모르게 미간을 찌푸리며 옷소매로 코를 막으려 했다. 하지만 그녀의 앞에는 이 집안의 안주인이자 하늘보다 높은 본처인 윤씨 부인이 인자한 미소를 띤 채 앉아 있었기에 서련은 감히 그 불경한 손짓을 내보일 수 없어 떨리는 손을 치맛자락 속에 감추며 마른 침을 삼킬 뿐이었다. 어서 들게나. 서련 아우. 용하다는 의원을 불러 지어온 귀한 약재들이네. 자네 뱃속에 든 아이가 우리 김씨 가문의 대를 이을 귀한 핏줄이니 내 정성이 부족하지 않게 다렸네. 윤씨 부인의 목소리는 옥쟁반에 구슬이 굴러가듯 맑고 고와했으나 그 눈동자 깊은 곳에는 감히 읽어낼 수 없는 차가운 심연이 도사리고 있어 서련은 숨이 턱 막히는 듯한 압박감을 느꼈다. 서련은 조심스럽게 사발을 들어 올렸는데 따뜻해야 할 사발이 어쩐지 얼음장처럼 차갑게 느껴져 손끝이 파르르 떨려왔고 그 미세한 떨림으로 인해 탕약의 수면이 요동치며 검은 파도를 만들어냈다. 그녀는 눈을 질끈 감고 숨을 멈춘 채 단숨에 약을 들이켰으나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는 액체는 뜨거운 불덩이처럼 식도를 태우는 듯하다가 위장에 닿는 순간 싸늘한 한기로 돌변하여 오장육부를 뒤틀어 놓는 듯한 기이한 감각을 선사했다. 고맙습니다. 마님, 비천한 저에게 이토록 마음을 써주시니 몸 둘바를 모르겠습니다. 서련이 힘겹게 사발을 내려놓으며 입가에 묻은 검은 자국을 닦아내자 윤씨 부인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며 하얀 손수건을 건네주었다. 그 손수건에서는 은은한 난초 향이 났지만 서련은 그 향기 뒤에 숨겨진 묘한 비린내를 맡은 것만 같아 속이 울렁거리는 것을 참아야 했다. 윤씨 부인이 방을 나가자마자 서련은 참았던 숨을 토해내며 자리에 주저앉았고 방금 마신 것이 약인지 독인지 알 수 없는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휘감았다. 불과 닷새 전만 해도 이 집안의 분위기는 사뭇 달랐는데 서련이 입덧을 시작하며 의원으로부터 회임 사실을 확인받던 날 김대감의 한박 웃음 소리가 사랑채의 담장을 넘어 안채까지 울려 퍼졌던 것이다. 김대감은 40이 넘도록 슬아의 자식이 없어 늘 근심이 가득했으나 늦게 들인 첩실 서련에게서 태기가 비치자 마치 세상을 다 얻은 듯 기뻐하며 집안의 모든 하인에게 후한 상을 내리고 잔치를 벌일 기세였다. 하늘이 우리 가문을 버리지 않으셨구나. 서련아, 네가 우리 집안의 복덩이로다. 내 너를 위해 무엇이든 해주마. 김대감은 서련의 손을 꼭 잡고 눈시울까지 붉히며 감격해 서련은 자신의 미천한 신분에 과분한 사랑을 받는다는 생각에 감동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안채에 기거하는 윤씨 부인의 눈치를 살피지 않을 수 없었다. 윤씨 부인은 명문가 규수로서 덕망이 높고 예의범절이 바르기로 소문이 자자했으나 10년이 넘도록 아이를 낳지 못해 시어머니의 눈총과 집안 어른들의 무언의 압박 속에서 속을 끓이며 살아온 여인이었기 때문이다. 그날 밤 김대감의 처소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를 뒤로하고 서련은 자신의 처소인 별채로 돌아오던 길에 어둠 속에 우두커니 서 있는 그림자를 보고 쏘스라치게 놀라 비명을 지를 뻔했다. 달빛에 비친 그 그림자의 주인은 다름 아닌 윤씨 부인이었는데 그녀는 아무런 표정 없이 사랑채 쪽을 응시하고 있었고 그 창백한 얼굴은 살아있는 사람이라기보다는 마치 밀랍 인형처럼 기괴해 보여 서련은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마님, 아직 주무시지 않고 어인일이십니까? 밤이슬이 차갑습니다. 서련이 조심스럽게 말을 건네자
윤 씨 부인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설연을 바라보았는데 그 눈빛에는 질투나 분노 대신 기이할 정도로 평온한 자애로움이 깃들어 있어 오히려 더 큰 공포를 자아냈다. 아우가 잉태를 했다니 내 잠이 오지 않는구려. 우리 가문에 드디어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게 되었으니 내가 어찌 기쁘지 않겠는가. 내일날이 밝는 대로 내 직접 의원에게 기별하여 최고의 약재를 올리도록 하마. 다음 날부터 윤 씨 부인의 지극정성 어린 간호가 시작되었는데 그녀는 하녀들에게 맡기지 않고 직접 약탕관 앞에 앉아 부채질을 하며 탕약을 다렸고 그 모습은 보는 이들로 하여금 현모양처의 표상이라 칭송하게 만들었다. 집안의 하인들은 입을 모아 윤 씨 부인의 넓은 도량을 찬양했고 첩실이 임신했는데도 시기하기는커녕 친동생처럼 돌보는 마님의 인품에 감복하여 머리를 조아렸다. 역시 우리 마님은 보살님이셔. 첩년이 아이를 가졌다고 유세를 떨 법도 한데 저렇게 정성껏 약을 다려주시니 말이야. 부엌 어미들의 수군거림이 설연의 귀에도 들어왔고 설연 역시 처음에는 윤 씨 부인의 진심을 의심한 자신을 자책하며 감사의 눈물을 흘리기도 했었다. 그러나 약을 먹을 때마다 느껴지는 이질적인 감각과 약탕관이 끓을 때 피어오르는 연기 속에서 언뜻 비치는 윤 씨 부인의 서늘한 눈빛은 설연의 마음 한구석에 지울 수 없는 불안의 씨앗을 심어놓았다. 탕약을 마신 지 사흘째 되던 날 밤, 설연은 복부를 쥐어짜는 듯한 통증에 잠에서 깨어났는데 그것은 일반적인 복통과는 달리 뱃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긁어내는 듯한 날카로운 고통이었다. 식은땀으로 흠뻑 젖은 여 위에서 몸을 웅크린 채 신음을 흘리던 설연은 창호지 문 너머로 어른거리는 희미한 불빛을 발견하고 힘겹게 몸을 일으켰다. 누구? 밖에 누구 없느냐?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져서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였으나 문 밖의 인기척은 대답 대신 스르르 사라져버렸고 설연은 그것이 바람소리인지 아니면 누군가의 발소리인지 분간할 수 없어 공포에 떨었다. 통증은 파도처럼 밀려왔다 물러가기를 반복했고 설연은 뱃속의 아이가 잘못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움에 두 손으로 배를 감싸 쥐고 아가야, 제발 무사해야 한다라고 끊임없이 되뇌며 고통을 참아냈다. 다음 날 아침 꼰숙해진 얼굴로 문안 인사를 드리러 간 설연을 본 윤 씨 부인은 짐짓 놀란 표정을 지으며 다가와 설연의 이마를 짚어주었다. 얼굴색이 좋지 않구나. 어제 약이 너무 독했던 게냐 아니면 입덧이 심해진 것인가. 윤 씨 부인의 손길은 부드러웠으나 그 손바닥은 여전히 차가웠고 설연은 그 손길이 닿은 자리에 소름이 돋아나는 것을 느끼며 간신히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마님, 밤사이 조금 불편했을 뿐입니다.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설연은 자신의 고통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싶었으나 김대감이 출타 중인 상황에서 집안의 모든 권력을 쥐고 있는 윤 씨 부인에게 불평을 늘어놓았다가는 오히려 화를 입을지도 모른다는 본능적인 방어 기제가 작동하여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 윤 씨 부인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설연을 바라보며 말했다. 초기에는 다 그런 법이라네. 기운을 차리려면 약을 거르지 말고 꼬박꼬박 챙겨 먹어야 해. 내 오늘도 특별히 신경 써서 다려올 테니 기다리고 있게. 그날 오후 윤 씨 부인은 평소보다 더욱 짙은 색의 탕약을 들고 설연의 처소를 찾았는데 이번에는 약 사발 옆에 작은 설탕과자 몇 개가 놓여 있었다. 약이 써서 넘기기 힘들지. 이걸 먹고 나면 입가심이 될 게야. 윤 씨 부인의 배려는 완벽해 보였으나 설연은 그 탕약에서 풍기는 냄새가 어제보다 더욱 역하게 느껴져 구역질이 올라오는 것을 애써 참아야 했다. 사발을 받아든 설연의 손이 눈에 띄게 떨리자
윤 씨 부인은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재촉했다. 식기 전에 어서 들게. 그래야 약발이 잘 받는 법이야. 서련은 윤 씨 부인의 시선을 피하지 못한 채 마치 사약을 받는 죄인처럼 떨리는 입술로 사발을 입에 가져다 댔다. 검은 액체가 입술을 적시는 순간 서련은 뇌리를 스치는 강렬한 경고음을 들은 듯 했으나 눈앞에 있는 윤 씨 부인의 미소 짓는 얼굴 뒤에 숨겨진 서슬퍼런 칼날이 두려워 눈을 질끈 감고 꿀꺽 약을 삼켜버렸다. 약을 마신 후 서련은 깊은 잠에 빠져들었는데 꿈속에서 그녀는 칠흑 같은 어둠 속을 헤매고 있었고 어디선가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와 그 소리를 따라 필사적으로 달렸다. 그러나 아무리 달려도 울음소리는 가까워지지 않았고 오히려 바닥에서 솟아난 검은 덩굴들이 그녀의 발목을 휘감아 도참매기 시작했다. 덩굴은 점점 몸을 타고 올라와 배를 압박했고 서련은 숨이 막혀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깨어났다. 방 안은 이미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고 밖에서는 부엉이 우는 소리가 처량하게 들려왔다. 서련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자리에서 일어나 물을 마시려 했으나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물그릇을 놓치고 말았고 그릇이 깨지는 날카로운 소리가 정적을 깼다. 그때 밖에서 누군가가 다급하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작은 마님, 괜찮으십니까? 서련을 모시는 어린 몸종 연희의 목소리였다. 연희가 방으로 들어와 촛불을 켜자 서련의 처참한 몰골이 드러났는데 그녀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고 입가에는 검은 피가 맺혀 있었다. 놀란 연희가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으려 하자 서련은 다급하게 손가락을 입에 갖다 대며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그녀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자신의 몸에 일어나고 있는 이 끔찍한 변화가 단순한 임신 중독증이나 병이 아니라는 것을 뱃속에서 느껴지는 이 싸늘한 냉기와 뼈를 깎는 듯한 고통은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심어놓은 독의 기운임이 분명했다. 서련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배를 감싸 안으며 어둠 속에 잠겨있는 안채 쪽을 노려보았다. 자애로운 미소 뒤에 숨겨진 윤 씨 부인의 진짜 얼굴이 뇌리에 스쳐 지나가며 서련의 가슴 속에서는 공포를 넘어선 생존에 대한 처절한 갈망이 불꽃처럼 타오르기 시작했다. 이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였으며 태어날 아이와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넣으려는 보이지 않는 전쟁의 서막이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마주하는 것은 창호지를 뚫고 들어오는 희미한 아침 햇살이 아니라 머리맡에 앉아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는 윤 씨 부인의 서늘한 그림자였기에 서련은 이제 잠드는 것조차 두려워지는 지경에 이르렀다. 윤 씨 부인은 마치 밤새 한숨도 자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킨 사람처럼 흐트러짐 없는 단정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으나 그 눈 밑에는 거무죽죽한 그늘이 드리워져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기이한 섬뜩함을 느끼게 했다. 일어났느냐? 서련 아우. 밤새 뱃속의 아이는 평안하였는지 궁금하여 내 잠을 설쳤네. 자, 오늘도 이 약을 마시고 하루를 시작해야지. 그녀의 손에는 어김없이 그 검붉은 탕약이 들려 있었고 뚜껑을 열자마자 방 안가득 퍼지는 역한 냄새는 서련의 위장을 쥐어짜는 듯한 구역질을 유발했다. 서련은 이불자락을 꽉 움켜쥐며 몸을 일으켰지만 지난 며칠간 계속된 설사와 복통으로 인해 몸은 물먹은 솜처럼 무거웠고 머릿속은 짙은 안개에 휩싸인 듯 몽롱하여 중심을 잡기조차 힘들었다. 서련이 떨리는 손으로 사발을 받아들자 윤 씨 부인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겨주었는데 그 손길이 닿는 곳마다 마치 얼음 조각이 스치고 지나간 듯 소름이 돋아났다. 안색이 창백하구나. 하지만 걱정 말게. 내 의원에게 물어보니 태아가 자라면서 어미의 기운을 가져가기 때문에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더군.
이럴 때일수록 약을 더 잘 챙겨 먹어야 아이도, 자네도 살 수 있는 게야. 윤 씨 부인의 목소리는 더할 나위 없이 다정했으나 그 말 속에는 거부할 수 없는 강압적인 명령이 담겨 있어 서련은 감히 토를 달 생각조차 하지 못한 채 억지로 약을 목구멍으로 넘겨야 했다. 목구멍을 타고 흐르는 쓴맛은 이제 익숙해질 법도 했건만 마실 때마다 느껴지는 그 끔찍한 비린내는 서련의 본능을 자극하며 이것은 죽음의 맛이다 라고 끊임없이 경고를 보내고 있었다. 약을 다 비우고 나자 윤 씨 부인은 빈 사발을 확인하고는 하얀 천으로 서련의 입가를 닦아주며 마치 말을 잘 듣는 아이를 칭찬하듯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대청마루를 지나다니는 하인들의 수군거림은 서련의 고립감을 더욱 심화시켰는데 그들은 하나같이 윤 씨 부인의 지극정성에 감복하여 칭송을 아끼지 않았다. 세상에 저런 본처가 어디 있단 말인가? 첩실이 아이를 가졌는데 질투는커녕 친정 동생 돌보듯 저리도 애지중지하시니 말일세. 부엌에서 일하는 어멈들은 윤 씨 부인이 새벽부터 일어나 직접 약탕관을 지키고 앉아 부채질을 하는 모습을 보며 혀를 내둘렀고 심지어 김대감조차 윤 씨 부인의 헌신적인 태도에 감동하여 그녀를 더욱 신뢰하고 의지하게 되었다. 서련이 가끔씩 복통을 호소하며 괴로워하는 소리가 들리면 하인들은 혀를 차며 작은 마님은 복에 겨운 줄도 모르고 유난을 떠신다며 흉을 보거나 몸이 약해서 귀한 약발을 못 받는 모양이라며 수군거렸다. 서련은 철저하게 고립되어 갔고 자신의 고통이 윤 씨 부인의 헌신을 배반하는 철없는 투정으로 치부되는 상황 속에서 점점 입을 다물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김대감이 모처럼 일찍 귀가하여 서련의 처소를 찾았는데 서련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자신의 상태를 알리려 마음먹었다. 그러나 방문이 열리고 김대감이 들어서기도 전에 윤 씨 부인이 먼저 나타나 김대감의 앞을 막아서며 조용히 속삭였다. 대감, 지금 서련 아우가 막 잠이 들었습니다. 입덧이 심하여 며칠째 잠을 못 자다가 방금 약 기운에 겨우 눈을 붙였는데 지금 깨우시면 또다시 고통스러워할까 염려됩니다. 김대감은 방안을 기웃거리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으나 윤 씨 부인의 차분하고 설득력 있는 말투에 고개를 끄덕이며 발걸음을 돌렸다. 방 안에서 뜬 눈으로 그 소리를 듣고 있던 서련은 필사적으로 일어나 대감마님하고 외치려 했으나 목소리는 모기 소리처럼 작게 새어나올 뿐이었고 혀가 마비된 듯 굳어버려 제대로 된 발음조차 할 수 없었다. 멀어지는 김대감의 발자국 소리를 들으며 서련은 절망감에 휩싸여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는 오열을 토해냈다. 날이 갈수록 서련의 증세는 악화되어 갔는데 처음에는 단순한 복통과 현기증이었던 것이 이제는 손발이 저리고 피부에 붉은 반점이 돋아나는 괴이한 증상으로 번져가고 있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흡사 산송장과도 같아서 푹 꺼진 눈두덩이와 앙상하게 드러난 광대뼈, 그리고 푸석푸석하게 빠져버린 머리카락은 불과 보름 전 생기 넘치던 서련의 모습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였다. 어느 날 밤, 서련은 참을 수 없는 구토감에 요강을 끌어당겨 속을 개원했는데 희미한 불빛 아래 비친 토사물에는 검붉은 핏덩이가 섞여 있어 그녀를 경악하게 만들었다. 공포에 질린 서련이 떨리는 목소리로 연희를 부르려 할 때 방문이 스르르 열리며 윤 씨 부인이 들어왔다. 그녀는 마치 이 모든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 침착한 표정으로 다가와 서련의 등을 두드려주며 말했다. 놀라지 말게. 뱃속에 나쁜 피가 고여있다가 빠져나오는 것이니 오히려 다행인 게야. 내일은 더 좋은 약재를 써서 기운을 보강해야겠구나. 윤 씨 부인은 서련이 토해낸 핏물을 보면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눈빛이 기이하게 번들거리는 것을 본 서련은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마,
마님, 제발 의원을 불러주십시오. 몸이 타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설현이 젖먹던 힘을 다해 윤씨 부인의 옷자락을 붙잡고 애원했으나 윤씨 부인은 설현의 손을 부드럽게 하지만 단호하게 떼어내며 싸늘하게 대꾸했다. 의원은 이미 다녀갔네? 자네가 정신을 잃고 헛소리를 할 때 진맥을 하고 갔지. 의원 말로는 자네가 마음이 약해져서 헛것을 보고 엄살을 부리는 것이라더군. 심신을 안정시키려면 외부와의 접촉을 끊고 오로지 태교에만 전념해야 한다고 했네. 그것은 사실상의 감금 선언이나 다름없었다. 윤씨 부인은 설현의 처소를 지키는 하인들을 모두 자신의 신복으로 교체해버렸고 이제 설현은 윤씨 부인의 허락 없이는 방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처지가 되었다. 갇힌 방 안에서 시간은 더디게 흘러갔고 설현은 점차 현실과 환상의 경계가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 벽지의 무늬가 꿈틀거리는 뱀처럼 보이다가 어느 순간 윤씨 부인의 웃는 얼굴로 변하여 자신을 비웃는가 하면 천장에서는 검은 액체가 뚝뚝 떨어져 자신의 배 위로 흘러내리는 끔찍한 환영이 보이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설현은 미친 듯이 비명을 지르며 배를 감싸 쥐었고 밖에서 지키고 있던 하녀들은 작은 마님이 태기가 있어 귀신이 씌었나 보다라며 쑥덕거릴 뿐 아무도 그녀를 도와주려 하지 않았다. 오직 어린 몸종 연희만이 가끔 몰래 들어와 눈물을 흘리며 설현의 손발을 주물러 주었지만 그녀 또한 윤씨 부인의 서슬퍼런 감시망을 뚫고 무언가를 하기에는 너무나 힘없는 존재였다. 마님, 정신 차리세요. 이대로 가다간 마님도 아기씨도 다 돌아가십니다. 연희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지만 설현의 의식은 자꾸만 깊은 수렁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그러던 중 설현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주는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했는데 그것은 윤씨 부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연희가 몰래 가져다준 맹물을 마시고 난 뒤였다. 며칠 만에 처음으로 탕약이 아닌 맑은 물을 마시자 타들어가는 듯했던 목구멍과 위장이 잠시나마 진정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흐려졌던 정신이 번쩍 드는 것 같았다. 설현은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의 몸을 망가뜨리고 정신을 혼미하게 만드는 원흉이 바로 윤씨 부인이 정성껏 달여오는 그 탕약이라는 사실을. 윤씨 부인은 아이를 위해 약을 먹이는 것이 아니라 아이와 산모를 동시에 아주 천천히 고통스럽게 죽어가게 만들기 위해 독을 먹이고 있었던 것이다. 그 탕약은 보약이 아니라 설현의 생명을 갉아먹는 달콤한 독배였으며 윤씨 부인의 자애로운 미소는 그 독을 감추기 위한 화려한 포장에 불과했다. 설현은 자신의 배를 내려다보며 이를 악물었다. 아직 미약하지만 뱃속의 아이는 필사적으로 심장을 뛰게 하며 살아있음을 알리고 있었다. 이 아이는 김대감의 핏줄이자 자신의 모든 것이었으며 무엇보다 죄 없는 생명이었다. 윤씨 부인이 노리는 것은 단순히 첩씨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가문의 대를 끊어버리면서까지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려는 광기 어린 집착이었다. 설현은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살아야 했다. 아니, 살아서 이 끔찍한 악행을 만천하에 고발하고 윤씨 부인의 그 가증스러운 가면을 벗겨내야만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정신을 차려야 했고 윤씨 부인의 눈을 속여 약을 먹지 않을 방법을 찾아야만 했다. 저녁이 되자 다시금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또각, 또각. 마루를 밟는 규칙적인 소리가 점점 가까워질수록 설현의 심장은 쿵쾅거리며 요동쳤다. 문이 열리고 윤씨 부인이 들어왔다. 그녀의 손에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탕약 사발이 들려 있었다. 저녁 약을 먹을 시간이네. 설현 아우,
오늘은 특별히 녹용을 더 넣었으니 남기지 말고 다 마셔야 해. 윤 씨 부인의 입가에 걸린 미소가 촛불에 비쳐 기괴하게 일렁였다. 서련은 이불 속에서 주먹을 꽉 쥐며 떨리는 눈빛을 감추기 위해 고개를 숙였다. 이제부터 시작될 싸움은 단순한 시기 질투가 아닌 목숨을 건 생존 투쟁임을 서련은 뼈저리게 실감하고 있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네가 주는 독을 받아 마시고 죽어주지는 않겠다. 내 아이는 내가 지킬 것이다. 서련은 창백하지만 결의에 찬 눈으로 윤 씨 부인이 건네는 사발을 받아들었다. 사발 안에 담긴 검은 액체가 마치 지옥의 입구처럼 입을 벌리고 그녀를 노려보고 있었다. 입안 가득 머금은 뜨거운 액체는 마치 끓는 쇳물처럼 혀와 입천장을 지저대고 있었는데 서련은 그 끔찍한 고통 속에서도 필사적으로 목구멍을 닫아걸고 숨조차 쉬지 않았다. 윤 씨 부인은 서련이 약을 삼키는 꼴을 끝까지 지켜보겠다는 듯 집요한 눈빛으로 응시하고 있었기에 서련은 꿀꺽하는 소리를 내기 위해 모굴대를 크게 움직이는 씨앗을 하며 눈을 질끈 감았다 떴다. 장하네. 그 쓴 것을 단숨에 들이키다니. 이제 곧 기운이 날 걸세. 윤 씨 부인은 빈 사발을 확인하고 나서야 비로소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그녀가 방문을 열고 나가는 그 찰나의 순간이 서련에게는 마치 영겁의 세월처럼 느껴졌다. 문이 닫히고 발자국 소리가 멀어지자마자 서련은 짐승 같은 신음을 토해내며 방구석에 놓인 화분으로 기어가 입안에 머금고 있던 검은 액체를 왈칵 쏟아냈다. 비릿한 독초의 냄새가 코를 찔렀고 입안은 얼얼하게 마비되어 감각이 없었으나 서련은 안도감보다는 서러움이 북받쳐 올라 소리 없는 오열을 삼켰다. 그녀가 뱉어낸 것은 단순한 약이 아니라 자신과 아이를 죽음으로 몰아넣으려는 저주였음을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이다. 다음 날 아침, 서련은 눈을 뜨자마자 본능적으로 지난밤 자신이 탕약을 뱉어냈던 화분을 살폈는데 그곳에 펼쳐진 광경은 그녀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윤 씨 부인이 선물이라며 가져다 주었던 며칠 전까지만 해도 푸르고 싱싱했던 난초가 하룻밤 사이에 마치 불에 타버린 듯 새카맣게 말라 비틀어져 있었던 것이다. 잎사귀는 도끼에 침식되어 바스라질 듯 흉측하게 변해 있었고 뿌리 근처의 흙에서는 시큼하고 역겨운 냄새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이럴 수가. 서련은 입을 틀어막고 뒷걸음질 쳤다. 그것은 명백한 죽음의 증거였다. 사람이 먹는 약에 식물이 이토록 처참하게 고사해버린다면 그동안 자신의 뱃속으로 들어간 그 많은 탕약들은 도대체 얼마나 많은 생기를 갉아먹었단 말인가. 서련은 공포에 질려 와들와들 떨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끔찍한 증거가 자신이 미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 준다는 사실에 기묘한 안도감을 느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화분을 들어 구석진 장롱 뒤편, 보이지 않는 곳으로 깊숙이 숨겼다. 이것은 훗날 윤 씨 부인의 죄상을 낱낱이 밝혀낼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이라 직감했기 때문이었다. 그때 문 밖에서 조심스러운 인기척과 함께 작은 마님, 연희입니다. 새순물을 대령했습니다. 라는 나직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련은 황급히 옷매무새를 다듬고 침착함을 가장하며 연희를 드렸는데 방 안으로 들어온 연희는 서련의 폰쑥한 얼굴을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릴 듯 그렁그렁한 눈망울이 되었다. 서련은 연희의 손을 잡아 끌어 자신의 곁에 앉히고는 밖에서 누가 듣지는 않을까 주위를 살피며 목소리를 낮추어 속삭였다. 연희야, 놀라지 말고 내 말을 잘 들어야 한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은 우리 둘의 목숨이 달린 일이다. 서련의 비장한 태도에 연희는 마른 침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다. 마님께서 주시는 그 탕약. 그것은 나를 살리는 약이 아니라 죽이는 독이다.
난초를 보아라. 설연이 장롱 뒤를 가리키자 말라 죽은 난초를 확인한 연희는 비명을 지르려다 급히 자신의 입을 틀어막았고 그 눈동자는 공포로 인해 하얗게 뒤집힐 지경이었다. 마님, 어찌 그런 끔찍한 일을, 그럼 이제 어찌합니까? 대감마님께 고해야 하지 않습니까? 연희의 물음에 설연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니다. 지금은 물증이 부족해. 윤씨 부인은 이 집안의 안주인이고 나는 일개 첩실일 뿐이다. 섣불리 나섰다가는 오히려 내가 미쳐서 모함한다고 몰려 쫓겨나거나 죽임을 당할 것이다. 설연은 연희의 두 손을 꼭 잡고 간곡하게 부탁했다. 네가 나를 도와다오. 나는 이제부터 약을 먹는 척하며 모두 버릴 것이다. 하지만 윤씨 부인의 의심을 피하려면 내 몸은 여전히 아픈 척해야 한다. 그러니 네가 남들 눈을 피해 내가 먹을 수 있는 맑은 물과 밥을 조금씩 숨겨서 가져다다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약에 도대체 무엇이 들어가는지 알아내는 것이다. 연희는 두려움에 몸을 떨었으나 평소 자신을 친동생처럼 아껴주던 설연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 없어 눈물을 닦으며 결연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마님, 제 목숨을 걸고서라도 마님과 아기 씨를 지키겠습니다. 그날부터 두 여인의 처절하고도 은밀한 반격이 시작되었다. 설연은 윤씨 부인 앞에서는 여전히 고통스러워하며 시름시름 앓는 연기를 계속했지만 밤이 되면 연희가 몰래 가져다준 주먹밥과 맑은 물로 줄인 배를 채우고 기운을 차려나갔다. 독기운이 조금씩 빠져나가자 흐려졌던 정신이 맑아지기 시작했고 뱃속의 아이도 미약하나마 다시 태동을 시작하여 설연에게 살아야 할 이유를 일깨워 주었다. 윤씨 부인은 설연의 상태가 좀처럼 호전되지 않고 계속해서 악화되는 듯 보이자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으면서도 내심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더욱 지극정성인 척하며 하루에도 몇 번씩 설연의 처소를 드나들었는데 어느 날 오후에는 꿀에 절인 과자를 들고 찾아와 설연의 동태를 살폈다. 아우, 오늘은 좀 어떤가. 약을 그리 열심히 먹는데도 차도가 없으니 내 마음이 타들어가는구려. 윤씨 부인의 시선이 방 안을 훑다가 원래 난초 화분이 있던 자리에 머물렀고 설연은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으나 애써 태연한 척하며 기침을 토해냈다. 마님 덕분에 쿨럭 그나마 숨을 붙이고 있습니다. 화분은 제가 몸을 가누지 못해 실수로 깨뜨려버리는 바람에 연희를 시켜 치웠습니다. 귀한 것을 주셨는데 죄송합니다. 설연의 거짓말에 윤씨 부인은 눈을 가늘게 뜨고 잠시 생각에 잠기는 듯 했으나 이내 서늘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식물도 주인의 기운을 따라간다고 하지 않던가? 자네 기운이 쇠하니 난초도 견디지 못했나 보군. 신경 쓰지 말게. 자네가 아니, 건강해지면 더 좋은 것으로 다시 들여놓으면 되니까. 윤씨 부인이 무심코 내뱉은 죽이라는 단어는 실수가 아닌 명백한 사리의 표출이었고 설연은 이불 속에서 주먹을 꽉 쥐며 그 모욕을 견뎌냈다. 한편 연희는 밤마다 안채의 부엌과 약재 창고 주변을 기웃거리며 결정적인 단서를 찾기 위해 동분서주했다. 윤씨 부인의 신복인 부엌 어멈이 약탕관을 지키고 있을 때는 접근조차 할 수 없었기에 연희는 모두가 잠든 깊은 새벽, 부엉이 우는 소리에 맞춰 그림자처럼 약재 창고로 스며들었다. 창고 안은 갖가지 약초 냄새로 가득 차 있었으나 그 중에서도 유독 코를 찌르는 톡 쏘는 냄새가 연희의 신경을 자극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촛불을 켜고 약재암을 하나하나 뒤지기 시작했다. 당귀, 천궁, 작약 같은 평범한 보약 재료들 사이에서 연희는 구석진 곳에 따로 보관된 작은 나무 상자를 발견했다.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거무튀튀하고 울퉁불퉁하게 생긴 덩어리들이 들어있었는데 그것은 맹독성을 지녀 사약의 재료로도 쓰인다는 부자푸즈였다. 연희는 소스라치게 놀라 입을 틀어막았다. 임신한 여인에게 부자를 쓴다는 것은 아이를 지우고 산모의 목숨까지 끊겠다는 명백한 살해 의도였다. 게다가 그 옆에는 비소 성분이 든 비석 피식 가루가 담긴 종이봉투까지 놓여 있었다. 누구냐? 거기서 무엇을 하는 게냐? 갑자기 들려온 날카로운 호통 소리에 연희는 촛대를 떨어뜨릴 뻔했다. 심장이 튀어나올 듯 놀라 뒤를 돌아보니 창고 문 앞에 윤씨 부인의 신복인 노비 칠성이가 몽둥이를 들고 서 있었다. 연희는 순간적인 기지를 발휘하여 쥐를 잡는 심의를 하며 바닥을 기었다. 아이고, 깜짝이야. 칠성 오라버니. 접니다. 연희여, 작은 마님처소에 쥐가 들끓어서 쥐약을 좀 찾으러 왔는데 너무 어두워서 그만. 칠성이는 의심스런 눈초리로 연희를 아래 위로 훑어보았으나 평소 겁 많고 어수룩하기로 소문난 연희가 감히 무슨 꿍꿍이가 있을까 싶어 혀를 차며 몽둥이를 내렸다. 에이구, 칠칠 맞은 것. 쥐약은 저쪽 선반 위에 있다. 그리고 이 시간엔 함부로 돌아다니지 말라고 했거늘 마님께서 아시면 경을 칠 일이다. 냉큼 나가거라. 연희는 쥐약 봉지를 집어드는 척하며 소매 속에 몰래 부자 조각 하나를 감추고는 굽실거리며 창고를 빠져나왔다. 등 뒤로 식은땀이 비오듯 흘러내렸지만 그녀의 품 안에는 윤씨 부인의 악행을 증명할 결정적인 증거가 들어있었다. 방으로 돌아온 연희가 떨리는 손으로 내민 부자 조각을 본 서련은 치밀어 오르는 분노의 입술을 깨물어 피가 맺혔다. 부자라니. 내 뱃속의 아이를 녹여버리려 했구나. 사람이 어찌 이토록 잔인할 수 있단 말인가. 서련의 눈에서는 더 이상 나약한 눈물이 흐르지 않았다. 대신 그 자리는 서리빨 같은 도끼와 차가운 이성이 채우고 있었다. 그녀는 창밖으로 밝아오는 여명을 바라보며 결심을 굳혔다. 이제 닷새 뒤면 김대감의 생신을 축하하는 큰 연회가 열릴 것이고 그날은 집안의 친인척과 고을의 유지들이 모두 모이는 날이었다. 윤씨 부인은 분명 그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서련이 유산을 하거나 쓰러지게 만들어 자신의 알리바이를 확실히 하려 할 것이었다. 하지만 서련에게 있어 그날은 윤씨 부인의 가면을 벗겨버릴 유일한 기회이자 최후의 결전장이었다. 연희야, 잘 들어라. 이 부자 조각과 말라 죽은 난초. 이것이면 충분하다. 하지만 윤씨 부인은 교활한 사람이라 이것만으로는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지도 모른다. 우리는 그날 대감마님과 모든 손님들이 보는 앞에서 그녀가 제 손으로 독을 썼음을 시인하게 만들어야 한다. 서련은 며칠간 모아두었던 탕약을 그릇에 담아 연희에게 건넸다. 이것을 은수저로 저어보아라. 연희가 은수저를 담그자 순식간에 수저 끝이 검게 변해버렸다. 서련은 고개를 끄덕였다. 됐다. 이제 준비는 끝났다. 남은 닷새 동안 나는 세상에서 가장 병약하고 죽어가는 여인이 되어야 한다. 윤씨 부인이 방심하여 마지막 일격을 준비하도록 유인해야 해. 서련은 연희의 손을 잡고 눈을 맞췄다. 두려우냐 연희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아닙니다. 마님, 저 악귀 같은 마님에게 당한 억울함을 갚을 수만 있다면 저는 지옥불에라도 뛰어들겠습니다. 두 여인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 형형하게 빛났다. 그것은 먹구름 뒤에 숨겨진 달빛처럼 차갑지만 결코 꺼지지 않는 희망의 빛이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 속에서 서련은 자신의 배를 쓰다듬으며 아이에게 속삭였다. 조금만 참거라. 아가야, 어미가 반드시 너를 지키고 너를 해하려 한 자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해줄 것이다.
설연의 가슴 속에서는 복수의 칼날이 서슬퍼렇게 벼려지고 있었다. 김대감의 생신연회가 열리는 날, 집안은 아침 일찍부터 몰려든 손님들과 음식 준비로 분주하여 발 디딜 틈이 없었는데 담장 너머로 들려오는 풍악소리와 하인들의 웃음소리는 설연의 처소의 감도는 서늘한 정적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었다. 설연은 거울 앞에 앉아 자신의 창백한 얼굴을 들여다보며 입술에 붉은 연지를 찍어 생기를 불어넣는 대신 하얀 분을 더 두껍게 발라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병색을 강조했다. 마님,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오늘이야말로 사생결단을 내는 날입니다. 연희가 떨리는 손으로 설연의 머리를 빗겨주며 걱정스런 눈빛을 보냈지만 설연의 눈동자는 그 어느 때보다 차분하고 깊게 가라앉아 있었다. 괜찮다. 나는 오늘 죽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 가는 것이다. 내 뱃속의 아이가 나에게 용기를 주고 있으니 두려울 것이 없다. 설연은 옷소매 깊숙한 곳에 연희가 챙겨준 증거물들을 단단히 갈무리하고 마치 전장에 나가는 장수처럼 비장한 각오로 방문을 열고 나섰. 사랑채 앞마당에는 형형색색의 차일이 쳐져 있었고 고을 사또를 비롯한 내로라 하는 양반들과 친인척들이 자리를 가득 메운 채 술잔을 기울이며 김대감의 만수무강을 기원하고 있었다. 김대감은 붉은 관복을 차려입고 상석에 앉아 호탕하게 웃고 있었고 그 옆에는 윤씨 부인이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인자한 미소로 손님들을 접대하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영락없는 원앙 부부 같아 보는 이들의 부러움을 샀다. 그때 설연이 연희의 부축을 받으며 힘겹게 연회장으로 들어서자 시끌벅적하던 장내가 일순간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사람들의 시선은 비틀거리는 설연의 앙상한 몸과 핏기 없는 얼굴에 꽂혔고 여기저기서 안타까운 탄식과 수군거림이 터져나왔다. 저런, 첩실이 임신을 했다더니 꼴이 말이 아니구먼. 저래서야 뱃속의 아이가 온전하겠나 책책. 윤씨 부인은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설연에게 다가가며 호들갑을 떨었다. 아이고, 설연 아우, 몸도 성치 않은 사람이 어찌 이곳까지 나왔는가. 방에서 쉬라니까 내 말을 듣지 않고 기어이. 그녀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뚝뚝 묻어났지만 설연을 부축하는 소나기에는 살기가 느껴질 정도로 강한 힘이 들어가 있었다. 설연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김대감과 손님들을 향해 힘겹게 절을 올렸다. 대감마님, 생신을 축하드리옵니다. 비천한 몸이나마 마님께 인사를 올리는 것이 도리라 생각하여 말을 채잊지 못하고 기침을 토해내는 설연의 모습에 김대감은 안쓰러워 어쩔 줄 몰라 하며 자리에서 내려와 그녀를 부축하려 했다. 하지만 윤씨 부인이 재빨리 그 사이를 가로막으며 하녀에게 눈짓을 보냈다. 대감, 설연아우가 기력이 쇠하여 그렇습니다. 제가 준비한 특효약을 먹이면 곧 진정될 것입니다. 여봐라. 탕약을 가져오너라. 윤씨 부인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미리 대기하고 있던 하녀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탕약 사발을 들고 나타났다. 좌중의 시선이 모두 그 사발에 집중되었고 윤씨 부인은 보란듯이 탕약을 받아들고 설연의 입가에 가져다 댔다. 자, 아우, 많은 분들이 보는 앞에서 이 약을 마시고 기운을 차려야지. 내 정성을 봐서라도 어서 들게. 그것은 거절할 수 없는 공개 처형이나 다름없었다. 수많은 증인들 앞에서 보약을 거부한다는 것은 집안의 위계 질서를 무너뜨리는 항명으로 비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설연은 윤씨 부인이 내민 사발을 두 손으로 받아들었다. 따뜻해야 할 사발이 설연의 손끝에는 불덩이처럼 뜨겁게, 아니 얼음장처럼 차갑게 느껴졌다. 검은 액체 위로 윤씨 부인의 승리감에 도취된 눈빛이 어른거렸다. 설연은 사발을 입으로 가져가는 척하다가 짐짓손에 힘이 빠진 듯 비틀거리며
아타는 비명과 함께 사발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쨍그랑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사발이 산산조각 났고 검은 탕약이 바닥에 쏟아지며 사방으로 튀었다. 윤씨 부인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지며 표독스러운 본색을 드러냈다. 이 무슨 해괴한 짓인가. 내 정성을 이리도 무시하다니. 윤씨 부인이 호통을 치려던 찰나 설연이 바닥에 엎드려 울부짖으며 외쳤다. 죽여주시옵소서. 대감마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하지만 이 뱃속의 아이만은 살려주십시오. 저 독약을 마시고 아이를 죽일 수는 없습니다. 설연의 절규에 연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독약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냐? 김대감이 놀란 눈으로 되묻자 윤씨 부인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며 소리쳤다. 대감 설연아우가 기력이 쇠하여 헛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실성한 게 분명합니다. 여봐라. 썩 끌어내지 않고 무엇하느냐. 하인들이 머뭇거리며 다가오자 설연은 품속에서 은수저 하나를 꺼내 바닥에 쏟아진 탕약 웅덩이에 꽂았다. 모든 이의 시선이 그 은수저에 꽂혔다. 잠시 후 하얗게 빛나던 은수저가 탕약에 닿은 부분부터 시커멓게 변색되어 올라오기 시작했다. 저걸 보시오. 은수저가 검게 변했소. 손님 중 누군가가 비명을 지르듯 외쳤다. 김대감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 굳어버렸고 윤씨 부인은 뒷걸음질치며 안색이 창백해졌다. 이건 모함입니다. 은수저가 불량인 게야. 어디서 감히. 윤씨 부인은 악을 쓰며 부인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이미 떨리고 있었다. 그때 설연의 신호에 맞춰 연희가 탕약 찌꺼기가 묻은 말라 비틀어진 난초 화분을 들고 뛰쳐나왔다. 대감마님, 억울합니다. 이것을 보십시오. 작은 마님께서 드시던 약을 몰래 화분에 버렸더니 싱싱하던 난초가 하룻밤 사이에 이렇게 타 죽어버렸습니다. 연희가 내민 화분 속의 난초는 마치 불에 그슬린 듯 흉측하게 말라 있었고 흙에서는 독한 약, 냄새가 진동을 했다. 좌중은 충격에 휩싸여 웅성거렸고 김대감은 믿을 수 없다는 듯 화분과 윤씨 부인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부인, 이것이 어찌된 일이오. 설마 당신이... 김대감의 목소리는 배신감과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윤씨 부인은 덜덜 떨면서도 끝까지 발뺌했다. 아닙니다. 저것들이 짜고 치는 것입니다. 저 종년이 약에다 독을 탄 게 분명합니다. 제가 어찌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그런 짓을 하겠습니까? 상황이 팽팽하게 맞서자 손님으로 와 있던 고을 사또가 엄숙한 표정으로 나섰다. 사또는 평소 의술의 조예가 깊기로 유명했는데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바닥에 쏟아진 탕약 냄새를 맡고 손가락으로 찍어 맛을 보려 했다. 사또, 위험합니다.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사또는 혀끝에 아주 조금 약을 댄 후 즉시 뱉어내고는 물로 입을 헹구었다. 그리고는 서늘한 눈빛으로 윤씨 부인을 노려보며 선언했다. 이것은 단순한 보약이 아닙니다. 비소와 부자푸즈가 다량 함유된 사람을 서서히 말려 죽이는 독약입니다. 임산부가 이 정도 양을 장기 복용했다면 태아는 물론 산모의 목숨도 부지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사또의 판결과도 같은 말에 연 회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한 침묵에 빠졌다가 이내 분노의 함성으로 들끓었다. 천벌을 받을 짓이로다. 어찌 본처라는 사람이 첩을 죽이려 든단 말인가? 궁지에 몰린 윤씨 부인이 입술을 파르르 떨며 할 말을 잃은 사이 연희는 품속에서 훔쳐온 부자상자와 비소봉투를 꺼내 김대감 발 앞에 던졌다. 이것들은 안채 약재 창고 깊숙한 곳, 윤씨 부인께서 직접 관리하시는 함 속에 숨겨져 있던 것들입니다. 제가 목숨을 걸고 찾아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자 윤씨 부인의 다리가 풀리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녀의 눈빛은 초점을 잃고 허공을 헤매다가 이내 김대감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렸다. 대감, 대감,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잠시 미쳤었나 봅니다. 10년이 넘도록 자식이 없어 서러운데 저 천한 것이 들어오자마자 아이를 가졌다 하니 질투에 눈이 멀어 그만. 윤씨 부인은 눈물 콧물을 흘리며 애원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김대감은 치를 떨며 윤씨 부인을 발로 차내쳤다. 네, 인연 네가 사람의 탈을 쓰고 어찌 그런 끔찍한 짓을 저지를 수 있단 말이냐. 내 핏줄을 끊으려 하고 죄 없는 사람을 독살하려 한 죄. 결코 용서할 수 없다. 김대감의 분노는 하늘을 찌를 듯했고 연 회장은 순식간에 심판의 장으로 변했다. 김대감은 하인들에게 호통쳤다. 여봐라, 당장 이 요망한 여인을 포박하여 광에 가두어라. 내 날이 밝는 대로 관아에 넘겨 그 죄를 엄히 물을 것이다. 윤씨 부인은 머리를 풀어헤친 채 끌려가면서도 설연을 향해 저주를 퍼부었다. 네, 인연. 설연, 네가 나를 함정에 빠뜨렸구나. 네가 무사할 줄 아느냐. 내 귀신이 되어서라도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 그녀의 악에 바친 비명소리가 멀어질 때까지 사람들은 공포와 경멸 어린 눈으로 그 뒷모습을 지켜보았다. 설연은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다리에 힘이 빠져 비틀거렸고 김대감이 황급히 달려와 그녀를 받아 안았다. 설연아, 괜찮으냐? 내 불찰이다. 내가 눈이 멀어 너의 고통을 알지 못했구나. 김대감의 품에 안긴 설연은 그동안 참아왔던 눈물을 왈칵 쏟아냈다. 대감마님, 무서웠습니다. 정말 무서웠습니다. 소란이 잦아들고 손님들이 하나둘 혀를 차며 돌아간 뒤 난장판이 된 마당에는 정막만이 감돌았다. 의원이 급히 불려와 설연의 상태를 살폈다. 천만다행입니다. 독기운이 아직 장기에 깊이 스며들지 않았고 부인께서 지혜롭게 약을 피하신 덕분에 태아도 무사합니다. 하지만 심신이 극도로 쇠약해져 있으니 당분간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의원의 말에 김대감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설연의 손을 꼭 잡았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내 앞으로는 너와 아이를 내 목숨처럼 지킬 것이다. 설연은 팡쑥한 얼굴로 미미하게 미소 지으며 자신의 배를 쓰다듬었다. 지옥 같았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매일 밤 느꼈던 죽음의 공포, 믿었던 사람에 대한 배신감, 그리고 아이를 지키기 위해 삼켜야 했던 수모와 고독. 그 모든 것이 이제야 끝이 났음을 실감하며 설연은 깊은 잠에 빠져들듯 눈을 감았다. 하지만 설연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서늘한 바람이 불고 있었다. 권력과 질투가 빚어낸 비극이 한 가정을 어떻게 파탄낼 수 있는지 똑똑히 목격했기 때문이다. 끌려가던 윤씨 부인의 원독서린 눈빛이 뇌리에 박혀 지워지지 않았다. 악은 처단되었으나 그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것이었다. 밤이 깊어지자 김대감의 저택 위로 둥근 보름달이 떠올랐다. 달빛은 마당에 남겨진 깨진 사발 조각과 검은 얼룩을 비추고 있었는데 그것은 인간의 탐욕이 남긴 추악한 흔적과도 같았다. 설연은 꿈속에서도 아이를 품에 안고 끝없는 어둠 속을 달리고 있었지만 이제는 저 멀리서 희미하게나마 따스한 빛이 비춰오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에 비로소 고요가 찾아왔으나 그것은 아직 완전한 평화가 아닌 폐허 위에 싹트기 시작한 위태롭고도 소중한 희망의 시작이었다.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김대감의 저택에는 비로소 진정한 고요가 찾아왔는데 그것은 예전에 숨막히는 정적과는 다른 따스한 햇살이 내려앉은 평화로운 고요함이었다. 윤씨 부인이 끌려나간 안채에서는 더 이상 음산한 약 냄새가 풍기지 않았고
대신 향긋한 모과 향과 구수한 밥 짓는 냄새가 그 자리를 채웠다. 하인들은 주인 잃은 안채를 대대적으로 청소하며 구석구석 베어있던 도끼와 원한을 닦아내느라 며칠을 꼬박 매달려야 했다. 윤씨 부인이 아끼던 자개장과 화려한 비단 금침들은 모두 마당으로 끌려나와 불태워졌는데 타오르는 불길 속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를 때마다 사람들은 마치 악귀가 승천하는 것 같다며 침을 뱉고 몸서리를 쳤다. 특히 약재 창고에서 발견된 독초들과 정체를 알 수 없는 가루들은 깊은 산속 구덩이에 파묻어 봉인되었고 그 위에는 소금을 뿌려 다시는 부정한 기운이 솟아나지 못하게 했다. 김대감은 집안의 기운을 쇄신하기 위해 곳곳에 부적을 붙이고 굿을 버렸으나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박힌 공포의 기억을 지우는 데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해 보였다. 윤씨 부인의 최후는 그녀가 저지른 죄악만큼이나 비참하고 처량했다. 관아로 끌려간 그녀는 곤장을 맞고 옥에 갇혔으나 명문가 출신이라는 점이 참작되어 사형은 면하고 가문에서 영구 제명된 채 외따 남자로 유배를 가게 되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녀는 좁고 차가운 방에 갇혀 지내면서도 자신의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매일 밤 벽을 긁으며 저주를 퍼붓다가 끝내 정신을 놓고 말았다고 했다. 내 약을 내놓아라. 아이를 지워야 해. 그녀는 허공에 대고 약사발을 들이키는 시넷을 하거나 없는 아이를 어르는 듯한 기이한 행동을 반복하다가 유배 간 지 반년도 채 되지 않은 어느 눈보라치는 밤 피를 토하고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었다. 그녀가 죽은 자리에는 손톱 자국이 처절하게 남아 있었고 입가에는 검은 피가 말라붙어 있어 흡사 그녀가 설현에게 먹이려 했던 독약에 자신이 당한 것과 같은 모습이었다고 전해졌다. 사람들은 입을 모아 인과응보, 인고잉보라며 혀를 찾고 남을 해하려던 칼날이 결국 자신에게 돌아와 심장에 박힌 꼴이라며 하늘의 이치를 두려워했다. 윤씨 부인이 사라진 후 설현은 김대감의 극진한 보살핌 속에 서서히 기력을 회복해 갔다. 김대감은 자신의 무지함이 설현과 아이를 사지로 몰아넣었다는 죄책감에 시달리며 정모까지 뒤로 한 채 설현의 곁을 지켰다. 부인, 이 곶감을 좀 들어보시오. 입맛이 없을 때 좋다고 하여 구해왔소. 김대감은 칠거지약을 범한 본처를 내치고 설현을 정실 부인의 예우로 대하려 했으나 설현은 겸손하게 사양하며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를 위해 덕을 쌓는 일에만 전념했다. 설현은 윤씨 부인처럼 아랫사람들을 엄하게 다스리는 대신 따뜻한 말 한마디와 넉넉한 인심으로 집안을 다스렸다. 그러자 하인들의 표정도 한결 밝아졌고 집안 곳곳에서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게 되었다. 특히 생사를 함께 넘나든 몸종 연인은 이제 설현의 분신과도 같은 존재가 되어 안채의 살림을 도맡아 했고 누구보다 설현의 뱃속아이가 무사히 태어나기만을 손꼽아 기다렸다. 계절이 바뀌어 앙상했던 나뭇가지에 파릇파릇한 새싹이 돋아나고 담장 아래 개나리가 흐드러지게 피어나던 춘삼월의 어느 날 새벽 설현은 묵직한 진통을 느끼며 잠에서 깨어났다. 아가야, 드디어 나오려는 게냐? 설현의 신음소리에 놀라 달려온 연희가 급히 산파를 불렀고 김대감은 사랑채 마당을 서성이며 안절부절 못했다. 진통은 꼬박 하루 밤낮을 이어졌는데 독기운에 상했던 몸이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탓인지 난산 중에 난산이었다. 방 안에서는 설현의 고통스러운 비명이 흘러나왔고 산파의 다급한 목소리와 뜨거운 물을 나르는 하녀들의 발소리가 긴박하게 오갔다. 김대감은 문 밖에서 두 손을 모으고 하늘에 빌고 또 빌었다. 제발 산모와 아이 모두 무사하게만 해주십시오. 제 목숨을 덜어서라도 살려주십시오. 설현은 찢어질 듯한 고통 속에서도
정신을 잃지 않으려 입술을 깨물었다. 윤 씨 부인이 건넨 독약을 마시면서도 지켜냈던 아이였다.